올해 포럼 특강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노태정이고 현재는 고려대 국제대학원에서 국제정치를 공부하면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할 책은 역사의 오른편이라는 책인데요. 일단 먼저 저자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이름은 벤 샤피로예요. 벤 샤피로. 그 미국의 이제 작가이자 변호사 그리고 또 정치평론가, 강연자, 언론 이렇게 많은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짤방하고 이렇게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특징이 말을 굉장히 빨리 해요. 미국 사람들이 듣기에도 이 말이 굉장히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영상을 볼 때 내가 아직 영어 공부가 많이 덜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 중에도 댓글에 보면 정말 벤 샤피로 말 빨리 한다. 진짜 머신건처럼 말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달려 있는 걸 봐서 일반적인 미국 사람이 듣기에도 빨리 하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현재는 종합 미디어 기업인 데일리와이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회사가 한 10년쯤 됐거든요. 거기에 이제 대표로서 일하면서 정치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그 통계를 봤을 때 1년 2024년 기준으로 연 매출이 200 밀리언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이 원화로 환산하면 한 2,400억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회사의 그 수입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 회사를 만들어냈다는 거는 참 사업가로도 수완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회사를 통해서 이제 구독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구독자라는 거는 단순히 유튜브 채널에서 내가 클릭해서 구독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라든지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독하듯이 매달 꾸준하게 정기적인 후원금을 내면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한 100만 명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평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뉴스라든지 정치 컨텐츠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데일리 와이어에서는 문화 또는 영화, 드라마 그리고 어린이용 컨텐츠 그리고 스포츠 컨텐츠 이런 거를 만들면서 그 문화 전쟁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정치 전쟁은 단순한 면에서는 정치 전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문화 전쟁, cultural war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문화 전쟁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 벤 샤피로가 처음 그 미디어에 진출해서 언론 생활을 할 때 원래 변호사였거든요.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서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언론가의 길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최초 일했던 언론사 중 하나라고 봐야겠네요. 그 브레이트바르트 뉴스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벤 샤피로가 자기 멘토라고 하는 사람의 앤드루 브레이트바르트라는 미국의 보수 운동을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뭐냐면 정치라는 것은 문화의 서브스트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문화에서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에서 만들어진 흐름이 밑에 있는 정치까지 누수돼서 내려오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꾸려면 정치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를 만들어내는 문화를 먼저 바꿔야지 정치도 그 종속 변수로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벤 샤피로도 자기 방송에서 종종 그 인용문을 설명을 해요. 그런 걸 봤을 때 단순히 정치를 바꾼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사고하는 방식 또는 좀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인생을 대하는 방식을 설명하면서 그 방법 중에 하나로서 정치평론이라는 것을 쓰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 흥미로운 인물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평소에 자기 얘기를 할 때 정치평론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얘기도 굉장히 자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속의 원제는 The Right Side of History입니다. 어퍼하게 번역하면 역사의 오른편 또는 올바른 편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기파랑에서 이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 번역을 하고 나서 중국어판 제목을 어떻게 달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박정자 주간님께서 이 아이디어를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Right Side of History인데 약간 의역해서 역사의 오른편으로 하는 게 어떻냐 이렇게 제안을 주셨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참 너무 좋은 제안인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 제목을 설정하는 권한은 저한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결정권자는 아니었지만 저도 그게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 원래 이 발언이 나왔던 배경은 2014년도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 독일
갔을 때 메르켈 총리랑 어떤 하노버에 있는 그 어떤 현장에서 대화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한참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유럽에서 막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유럽의 지도자들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놓고 고민하는 시점이었어요. 그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리아 어린이 한 명이 해안가 땅에 머리에 파묻혀가지고 사망한 사건, 그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 이후로 유럽에서는 우리가 이런 일을 인도주의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되겠느냐 하면서 굉장히 난민들을 많이 수용하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난민 수용하는 아주 그 초창기였죠.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메르켈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메르켈 총리, 당신이 최근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던 결정은 당신은 right side of history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있습니다라고 칭찬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뭘까요? 난민을 수용하고 무슬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right side of history라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이 난민 문제는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유럽, 미국에서도 굉장히 첨예한 그 대립을 만들어내는 주제거든요. 근데 난민에 반대하는 사람들, 또는 기후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정부 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 또는 동성결혼, 또는 뭐 이런 LGBTQ 이슈에 대해서, 또는 그 진보,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그런 자세를 갖지 않는 사람들은 wrong side of history다. 역사의 잘못된 편에 있다라는 암시를 한 거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샤피로가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과연 right side of history가 뭘까? 역사의 오른편이란 건 뭘까? 오바마는 그런 식으로 그걸 표현했었는데 정말로 right side of history란 뭘까? 올바른 것은 뭘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서구 문명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됐다라고 자기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right side라는 것은 단순히 뭐 난민 이슈에 대해서, LGBTQ 이슈에 대해서, 또는 뭐 경제 정책에 대해서, 복지 정책에 대해서, 외교 안보에 대해서 특정 우파 보수 성향의 그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그런 이론 정책적인 차원이 아니고 우리 인류가 지금껏 약 3,000년의 이상 동안 만들어오고 건설해오고 가꿔온, 그리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그 서구 문명이 우리가 흔히 문명이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 세력 또는 문명이라고 말할 때 그 앞에서는 서구가 생략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서구 문명이 어떤 개념인지, 또 어떤 가치관을 담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크게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왜 이렇게 좋아졌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뭐 저희 단적인 예로 제가 통계를 찾아봤는데 1950년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1000명의 아이가 탄생하면 그 중에 한 100명가량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유아 사망률이 그렇게 높았어요. 왜냐하면 뭐 과학기술의 발전, 의학의 발전이 그만큼 더뎠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뭐 일어난 합병증이라든지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됐던 거겠죠.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영아 사망률을 통계를 최근에 봤을 때 OECD 기준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2.7명인가 2.5명인가 그렇게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게 낮아졌죠. 그러니까 사실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산모가 어린아이를 출산하면서 아이가 죽을 거를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하나의 단순한 어떤 예시를 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과학 문명의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뭐 드론이라든지 AI라든지 또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세상이 점점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좋은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딱 와닿는 그 예시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혹시 여러분들 그 USB 드라이브 아시죠? 그 1기가가 처음 이제 나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2000년도예요. 근데 그게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이 혹시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0,000였어요. $10,000.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돈으로 따지면 $10,000면 거의 한 1,400만 원, 뭐 환율 치면 그 정도 됐겠죠.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1기가짜리 USB 드라이브를 사려면 얼마를 할까? 여러분들 얼마 하는지 아세요? 제가 쿠팡에 찾아봤는데 심지어 1기가짜리 팔지도 않아요. 제일 많은 용량이 50기가. 근데 그것도 한 6,000원 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25년 만에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25년 전에 1기가짜리를 사는데 $10,000 하던 그 제품이 지금은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가는, 막 사은품으로 나눠줘도 안 가져가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 기술적으로는 발전하고 문명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변화가 좋은 쪽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반대로 굉장히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점점 불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위축되고 있고 사회적인 그 후생과 복리에 관련된 문제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살률, 그 다음에 뭐 한국에서 있는 그 뭐 이혼율 이런 문제들, 또 우울증 발병률. 요즘에 길거리 이렇게 가다 보면 과연 우울증 없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길 가는 사람 중에 한 10명 중에 최소한 2~3명은 우울증을 달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지하철 같은 데 타보시면 그냥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다 화가 나 있고 그냥 마치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건이 딱 발생하면 사람들이 분노를 집중해가지고 막 퍽 터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자가 의문을 가지고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흥미로운 게 이게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저자가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번역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자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번역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화두는 바로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서구입니까? 그것이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화두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나름대로 답변을 찾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실 행복의 부재, 현대인들의 문제점,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처음 들을 때 뭐 정치 얘기 또는 정책 얘기를 하실 거로 생각했는데 이 책은 처음에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론적인 얘기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지금 이게 최근에 24년 통계거든요. 24년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조사 대상 143개국 중에 52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력이나 어떤 발전 수준에 비해서는 굉장히 밑바닥 수준의 행복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행복도, 이스라엘은 최근에 전쟁도 많이 겪었잖아요. 그리고 참사도 겪었는데 항상 전쟁에 노출돼 있죠. 근데 그 이스라엘의 행복도가 얼마였냐면 전체 중에 5등이었어요. 당장 우리가 내일 북한의 폭격을 받고 뭐 북한의 공비의 침투를 받고 이런 거 걱정하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행복도가 정말 밑바닥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언제 행복하십니까? 저자가 이 질문에서 시작을 해요. 당신은 언제 행복하세요? 라고 이제 아내에게 질문을 하면서 그 내용을 이어나가면서 자기 논리를 소개해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자는 본인이 유대인으로서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킬 때 행복하다. 그리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행복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 그러니까 서구 문명에서 말하는 행복은 단순히 그런 차원의 행복보다 더 깊은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행복의 그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고전적 의미의 행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서구 문명을 구성하는 두 축을 저자는 아테네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테네는 바로 고전적 그리스에서 말하는 그 이성을 대변하는 하나의 도시의 상징이고, 예루살렘은 바로 계시 또는 어떤 초월성을 대변하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제시하는 행복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원어로 봤을 때 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하. 근데 이 심하는 어떤 의미냐? 신의 뜻을 따라, 신이라는 거 이제 유대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행동을 할 때 거기서 행복이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좀 다르죠? 우리가 보통 행복하면 언제 행복하세요 하면 넷플릭스 볼 때요. 사실 넷플릭스 볼 때도 행복하지만 넷플릭스 고를 때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요. 행복하죠? 쿠팡이츠 고민할 때 참 재밌잖아. 뭐 먹을지, 갈비를 먹을까, 냉면을 먹을까, 캠핑을 갈까, 골프를 치러 가면 재밌을 거야. 그런 행복도 행복이지만 이 고전적 의미의 행복은 그보다 훨씬 깊은 차원을 터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신의 뜻을 따라 올바른 행동, 그 신이 내려준 규범에 따라서 생활해 나가는 것, 거기서 행복의 근원이 있다라고 유대 기독교적 가치관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적인 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했어요. 행복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답변은 도덕적인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는 삶을 살면 그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샤피로가 끊임없이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고 싶어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현대인들이 왜 행복하지 않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왜 불행하느냐, 이 행복의 근원적인 의미에서 우리 문명을 구성해주는 그 파운데이션에서 떠났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은 혹시 읽어보셨나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죽음의 수용소에서 한국어로는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됐거든요. 그 아우슈위츠 생존자 그 정신과 의사입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인데요. 이 책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Man's Search for Meaning. 그 의미를 찾는 인간의 어떤 뭐 여정, 뭐 그렇게도 의역할 수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빅터 프랭클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 죽기를 기다리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그 가스실에 들어가가지고 처형을 당하는데 거기에서도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방법을 찾아내더라. 그런 중요한 발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슈위츠는 말 그대로 지구상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최악 중에 최악의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내 여건이 좋아지면 행복해질 거야.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면 행복해질 거야. 근데 빅터 프랭클이 인간의 어떤 많은 역경 과정을 통해서 그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는 왜 사는지,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샤피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진정한 행복을 얻기 원한다면 도덕적인 목적을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샤피로가 한 얘기라기보다는 샤피로가 고대 그리스 또는 유대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도덕적 목적을 추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만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덕적 목적을 추구하려면 다음 4가지 필요 조건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또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개인의 도덕적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여기서 개인의 도덕적 목적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유대 기독교적인 가치관 또는 그리스 이성에 기반한 그 관점에 바탕을 둔 개인의 도덕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도덕적 목적을 세팅하고 난 사람이 반드시 자신에게 그 도덕적 목적을 수행하고 실행할 능력, 역량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도덕적 목적 역시 있어야지 그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의 도덕적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역량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 공동체가 바로 개인의 행복과 사회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성과 괴시, 아테네와 예루살렘의 바탕으로 이루어진 문명 가운데 이 조건들이 기반이 될 때 개인들이 행복하고 번영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서구 문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문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사실상 모든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뿌리가 어디 있는지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due process라고 하죠. 적법 절차, 법치, 그리고 뭐 과학기술의 발전, 또 인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서구 문명의 그 뿌리에서 파생된 열매라고 저자가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이것이 공기와 같아서 어차피 뭐 당연히 존재했던 거지, 민주주의는 원래 있었던 거지, 법치는 원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역사를 공부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215년 그 마그나 카르타를 통해서 영국에서 최초로 그 개인의 뭐 사유재산권이라든지 적법 절차가 확립됐을 때 그게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니고 그 예외적인 상황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예루살렘의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예루살렘의 계시라는 부분은 서구 문명을 이루는 중요한 축인 동시에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예루살렘, 뭐 계시, 종교, 초월성 이런 얘기하면 아직 한국 사람들은 심약한 사람이 나는 얘기지 뭐 이런 반응을 많이 보이십니다. 그리고 저기 무당푸닥거리 하는 거 아니야? 종교 그 몰상식한 거 아니야? 비성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 저도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샤피로는 이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사실 이 책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 개인적인 신앙이나 종교 얘기를 하는 것을 공론의 장에서 하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독교인이고 저는 신을 믿지만 신을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성경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면
애초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종교적인 신앙을 먼저 내려놓고 접근해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또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거는 공론의 장에서 누구보다 토론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강연하는 샤피로지만 굉장히 노골적으로, 굉장히 어떤 전면적으로 또는 가감 없이 종교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서 저는 그걸 깨닫게 됐어요. 아, 이게 종교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쉬쉬하면서 무시할 것이 아니고 인류 사회 또는 그 서구 문명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으로 이걸 있는 그대로 말해야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많이 낯설어요, 이 개념이. 근데 제가 여기서 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의 존재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보고 뭐 교회를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또는 이 책에서 적혀져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인권, 보편적인 법치 또는 뭐 사유재산권의 존중, 그리고 종교의 자유, 그리고 뭐 과학과 기술의 발달, 이런 보편적인 어떤 문명의 발전을 설명할 때 이 예루살렘의 가치를 배제하고 예루살렘의 가치를 언급하지 않고 그것을 완전하게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문명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으로서 이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인지하셔야 됩니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드라이하게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파생되는 핵심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자, 첫 번째 보세요. 질서 있는 우주. 그러니까 우주 가운데는 질서가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그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과학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주가 무질서한 곳이고 그 공간 안에 아무 질서가 없다면 과학이라는 노력을 통해서 규명할 필요도 없겠죠. 무질서한 건 어떻게 규명하겠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과학을 하면서 실험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검증을 하고 가설을 세우고 할 때는 그 어썸션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주 가운데 어떤 질서가 있다는 거. 그걸 가정으로 설립하고 실험을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질서 있는 우주를 생각할 때 그 뒤에는 반드시 질서 있는 우주를 만든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상정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많은 그 중세시대 또는 현대까지 과학자들이 과학을 했던 방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것들. 절대적인 도덕. 내가 지금 당장 뭐 사하라 사막에 혼자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지켜야 되는 도덕이 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또 그런 질문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뭐 이게 3번의 문제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왜 소는 죽여도 되는데 인간은 죽이면 안 됩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 그리고 요즘에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 소는 왜 잡아먹는데 개는 안 됩니까? 그런 것도 다 도덕적인 퀘스천이죠. 질문이죠. 근데 마땅한 질문이에요. 실제 절대적인 도덕. 그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까라마조프 형제들에 보면 아주 중요한 대사가 나오죠. 신이 없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네. 그렇게 말을 해요. 신이 없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네. 굉장히 단순한 말 같지만 아주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절대적인 도덕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건 상대화가 돼버리거든요. 그 지역에 따라서 또는 진영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또는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적이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것도 절대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터치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까지 밖에 갈 수 없지. 절대적인 기준의 도덕을 세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이요? 신이라는 존재를 우리 철학 가운데, 우리 사고 가운데 상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그리고 세 번째, 보편적인 인권이죠. 인권이 어디서 왔어?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인권이 어디서 왔을까? 왜 동물은 잡아 먹어도 되는데 사람을 죽이면 안 될까? 이런 질문.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노력을 많이 하지만 결국 이 답을 명쾌하게 하려면 창세기 1장 26절에는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이 신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또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고는 참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개념을 설립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결국 유틸리테리안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공리주의적으로. 아, 우리가 서로를 침해하면 안 되니까 그냥 서로 잘 조약을 만들어서 우리가 서로 살인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 조약이 깨지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인권을 침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예제 같은 거. 노예제는 서로 동의하에서 내가 너 노예가 될게 라고 하면 그냥 노예가 허용이 되는 건데 그게 과연 올바른 것일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신의 존재가 없으면 그 모든 거를 다시 정립하기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역사의 진보. 역사에는 반드시 진보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자유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존재를 얘기하지 않고는 자유의지를 잘 설명하기 힘들어요. 최근에 제가 이승만 대통령 관련해서 조선일보에 그 연재된 기사를 하나 봤었거든요. 몇 달 전인데, 그 슬픈 중국 쓰신 송재용 교수님이 번역한 그 내용이었어요. 그 워싱턴의 이브닝 스타인가? 제가 정확하게 그 기간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고한 기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근데 거기 이승만이 그런 표현을 써요. 자기가 이 투쟁하는 일들을 위해서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그 제목이 왜냐하면 나는 왜 홀로 섰는가예요. 나는 왜 홀로 섰는가. 그러니까 미국이 나를 반대할 때도, 대한민국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반대할 때도 왜 나는 홀로 설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자신의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케이스를 아주 정당성 있게 논리적이고 명쾌한 언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그 기고문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승만은 결국에는 선이 승리한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결국에는 right will prevail 이라는 것을 믿었다. 내가 조선시대의 성리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동서양의 모든 철학을 섭렵한 학자로서 내가 내리게 된 결론은 무엇이냐면 right will prevail 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정의로운 것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의로운 것이 승리한다는 것을 나는 굳건하게 믿었고, 심지어 내가 감옥에 갇혀서 나갈 날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 다시 한성 감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불투명한 미래,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도 나는 결코 그 신념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투사로서 40년을 풍찬 노숙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투쟁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장 내가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평생 꿈꿨던 꿈과 이상이 내가 보는 눈앞에서 당대에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가졌던 그 꿈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게 왜 그럴까요? 역사가 반드시 진보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 이승만이 이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역사는 진보한다. 단순히 역사는 형식적으로 사이클을 가지고 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선한 방향으로 우리가 그 역사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예루살렘에서 아테네로 한번 넘어가 보죠. 두 가지 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아테네 이성, 그 그리스 철학의 핵심은 뭐냐면 이 목적론이에요. teleology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그 텔로스가 목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목적론이 무엇이냐? 그리스인들은 이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 고대 그리스인들. 모든 만물에는 텔로스가 있다.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물병의 텔로스는 뭘까요? 물병의 목적. 물을 담는 거죠. 그리고 이 포인터의 목적은 뭘까요? 이 파워포인트를 잘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불을 켜는 거죠. 그리고 컵의 목적은 물을 담는 거. 그리고 스푼의 목적은 뭘까요? 밥을 뜨는 거, 물건을 뜨는 거.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예를 들어서 물병이 좋은 물병이냐 나쁜 물병이라고 구분할 때 간단해요. 뭘 생각해 보면 돼요? 목적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이 물병의 목적이 무엇일까? 물병의 목적은 물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물병이 좋은 물병이냐? 그 물을 잘 담는, 효과적으로 담는 물병이 좋은 물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물을 바라보는 아주 근본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하는 것을 바로 virtue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virtue라는 게 저도 이제 번역을 했지만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덕이라고 교과서에는 많이 번역이 되는데 이게 덕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덕스럽다, 뭐 도덕할 때 그 덕이 아니고 virtue라고 하면 한마디로 가장 영어 단어에서 비슷한 건 뭐냐면 goodness예요. goodness. 선함. 그러니까 선. 근데 그 한국말로 이게 선이라고 하면 또 그것도 번역이 잘 안 돼요. 제가 텔로스라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텔로스에 정확하게 fit하는 것을 virtue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물병이 this is a virtuous bottle. 그러면 이 물병이 virtuous하다라고 뭐냐면 이게 좋은 물병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물병이냐, 이게 왜 좋은 물병이냐? 이 물을 잘 컨테인하기 때문에, 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virtue라는 것은 바로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것, 그 상태를 바로 virtue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제 만물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배의 목적은 뭘까? 어떤 것이 virtuous한 배일까? 어떤 것이 virtuous한 집일까? 어떤 것이 virtuous한 아버지일까?
어떤 것이 virtuous한 킹일까, 왕일까, 뭐 이런 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이 사람들의 사고가 전 우주 가운데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에 대해서 이 virtue를 묻는 거. 그래서 이제 인간에 대해서 질문하겠죠.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라고 질문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내리게 된 답변은 이성을 활용해서 선을 추구하는 거. 이것을 바로 virtue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생각하기 좋은 인간은 뭐냐면 철학하는 사람이에요. 철학하면서 선을 추구하면서 결국엔 이 진리, 자기가 발견한 진리를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이제 그것이 바로 좋은 인간의 모형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말했던 그 동굴의 비유 같은 걸 보면 동굴 가운데 갇혀 있는데 저기서 희미한 빛을 보는 거예요. 저기 뭔가 있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 두려워해서 동굴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용기 있게 나서서 그 빛을 보고 빛을 동굴 속으로 가져 들어오는 거. 이것을 바로 이상적인 인간의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인간의 의무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 사용 설명서가 있다는 거예요. 고전적으로 흘러내려왔던 인간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이 인간 사용 설명서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많은 현대인들이 불행해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목적의식을 상실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샤피로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특별히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얘기 들으면 그렇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역시 틀린 게 아니었구나라고 뭐 확증을 하시겠지만 종교가 없는 분들은 또 굉장히 반감을 가질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갑자기 뭐 문명 얘기하면서 서구 문명 얘기하더니 예수쟁이 얘기하고 있나? 뭐 전파하고 있나? 뭐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이 서구 문명을 구성해온 객관적인 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교육과정을 밟으면 가지게 되는 많은 잘못된 선입견이 뭐냐면 중세가 암흑시대라는 거예요. Dark Age라고 하죠. Dark Age. 대중 역사가들 그렇게 평가해요. 그리고 우리 역사 시간 세계사 배울 때 중세를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암흑기. 그리고 이성이 탄압되고 흑사병이 창궐했던 시기. 그리고 그 시기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중세예요. 근데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전파되는 동시에 진보는 진행되었었고 인문학이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그 베네딕트 수도의 사제들은 성 베네딕트가 만든 틀 시스템 위에서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롭게 책을 쓰고 그걸 보존해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인문학이 그 명맥을 유럽에서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리버럴 아츠라고 말하는 자유교양이 발전하게 됩니다. 뭐 철학자 보에티누스, 이 사람은 카톨릭 성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발전시킨 사막, 트리비움이라고 하죠. 문법과 수사학, 논리학, 그리고 사과, 쿼드리비움, 뭐 음악이라든지 산수, 기하학, 천문학 같은 것을 통해서 학문이 체계화되는 시스템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있어요. 여기 보면 The Bright Ages라고 해서 The New History of Medieval Europe. 오히려 그 중세 유럽이 환하게 빛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다크 에이지가 아니고 The Bright Age. 오히려 빛나는 시대, 그러니까 어떤 광명의 시대라고 이 역사가들은 설명하고 있는 의견이 요즘에 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는 세속적 학습에 대해서 탐구적 사고를 하는데 열린 자세를 갖고 있었고 스콜라 철학이라는 이 새로운 풍토를 탄생시켰죠. 그래서 이 중세 빅토르 위그 같은 사람은 모든 것을 학습하라. 그러면 언젠가는 그 어떤 것도 불필요하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스콜라 학풍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알게 되는 그 유수한 유럽의 대학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볼로냐 대학, 서유럽 최초의 대학이죠. 고등교육기관. 그 다음에 소르본느 대학, 파리에 있는 소르본느 대학. 그리고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이게 다 중세시대 때 만들어진 대학이에요. 만약에 진짜 중세시대가 이성과 지성을 탄압하는 시대였다면 이런 지성의 그 산실들이 꼽힐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리고 과학과 신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천체 회전에 관하여의 저자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 우리가 뭐 어떤 코페르니쿠스적인 발견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혁명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코페르니쿠스는 바르미아 교회에서 의료 보조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1543년 3월 출판된 그 책 서문에는 교황에 대한 헌정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이제 탄압을 나중에 당하긴 했지만 갈릴레오 역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학적 증명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과 진리는 신성한 지혜가 인정하는 부분과 정확하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자연의 놀라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을 인간이 이해하고 연구했는지를 생각할 때 나는 인간의 사고가 신의 작품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작품들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한 결과물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질서 있는 우주라는 개념을 인간들이 이제 전제를 갖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도 보면 결국엔 이 과학자들이 중세시대 때 이 수많은 과학, 지동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주의 신비를 밝힐 때 그 출발점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 우주를 아주 정교하게 디자인했는데 그 정교하게 디자인한 질서 있는 우주를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탐구하고 공부하고 리서치해서 밝혀내자. 그 비밀을 밝혀내자라는 것이 바로 그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케플러 아시죠? 우리가 과학사 시간에 배우는 행성들의 운동 법칙을 발견했던 위대한 과학자 케플러. 이런 발언을 했어요. 물리적 세상을 연구하는 제1의 목적은 신이 인간에게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성적 질서와 조화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케플러가 이렇게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뉴턴, 두말하면 잔소리죠.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인데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은 무신론을 공언하는 것이며 우상숭배를 실천하는 것이다. 여러분 목사님 말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은 무신론을 공언하는 것이고 그건 우상숭배다. 이렇게 뉴턴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무신론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며 인류에게 해롭기 때문에 그걸 신봉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한마디로 무신론 신봉하는 사람들을 좀 덜 떨어진 사람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참 놀란 게 뉴턴이 이제 굉장히 기독교에 많이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존 로크랑 절친이었거든요. 그래서 존 로크랑 이제 서신을 많이 왕래하면서 지적인 교류를 많이 했었는데 뉴턴 사후에 출간된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Observations on Daniel and the Apocalypse of Saint John. Saint John이 그 성 요한이에요. 그 요한 계시록을 썼던 성 요한. 그리고 다니엘은 구약 성경에 있는 다니엘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니엘서가 뭐냐면 예언서예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종말적인 것들, 묵시적인 것들, 마지막 시대,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들 말하는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이작 뉴턴이 강해서를 쓴 거예요. 성경 강해서를 쓴 것입니다. 사후에 출판이 됐어요. 그리고 An Historical Account of Two Notable Corruptions of Scripture. 이거는 성경에 대해서 문서 비평을 이제 뉴턴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뉴턴이 이제 쓰고 나서 생전에 출판하진 않았고 뉴턴 사후에 출판이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일단 썼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신의 존재, 또는 성경의 존재, 그리고 또 과학과 어떤 종교의 교류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서구 문명은 이런 유구한 전통 가운데 그리스의 이성과 예루살렘의 그 계시 가운데 융합돼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과 아테나는 사실 쉽게 결합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 당장 종교를 안 가진 분들은 무슨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반감을 가지실 거고,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다 계시를 해주시는데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어? 이성이 무슨 필요가 있어? 이렇게 또 회의를 가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 기독교 안에서도 터툴리우스라든지 이런 초대시대 교부들은 그런 굉장히 배타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이성은 무슨 필요가 있는가?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이런 회의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 중세 유럽에서 아주 역사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와 예루살렘을 결합시킨 아주 역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계시와 이성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 서로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설득력 있게 제시했던 사제입니다. 이성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자연을 창조해낸 지성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면 인간은 자연 세계를 바라봄으로써 신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계시뿐만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신의 존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신이 자연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탐구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를 탐구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 이성에 대한 믿음이 과학혁명이라는 형태로 꽃피울 수 있는 그 가교 역할을 했던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그 아테네가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다가 대립 관계에 있다가 서서히 이렇게 융합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절정으로 꽃피었던 것이 바로 미합중국,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고 알고 있는 그 나라의 탄생인데요. 제가 잠깐 존 로크 말씀드렸었죠. 이 계몽주의 전통 아래서 영국에 있었던 존 로크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뉴턴의 절친. 그리고 이 존 로크는 이성을 통해서 발견되는 자연법을 받아들입니다. 자연법 사상.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유로운 인간에게는 자연법이 적용된다. 그 자연법이 무엇이? 인간은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창세기 1장 26절 구절을 바탕으로 자신의 논리를 설명하게 돼요. 사회계약론 같은 거. 이것이 다 이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들의 동의에 기반해서 정부를 구성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이 작동하는 공화국을 모델로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로크의 이 사상이 미국 국부들에게 연결이 돼서 그 미국이 건국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저항할 권리예요. 정부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정부가 그 역할을 상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부가 애초에 개인들과 맺었던, 시민들과 맺었던 계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 정부를 존중해 줄 필요가 없다. 저항해서 그 정부를 뒤집고 새롭게 개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해 준 정부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 바로 존 로크가 말했던 저항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미국 국부들에게도 그대로 사상적으로 전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독립혁명을 할 때 이 존 로크의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탄생이죠. 서구 문명이 이제 예루살렘과 아테네 그 시줄과 날줄을 통해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결국 그 정점에는 나타난 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미국의 탄생입니다. 1776년도 미국이 탄생할 때 바로 이 서구 문명의 기반 위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고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Founding Fathers라고 하죠. 그 국부들은 플라톤과 키케로, 로크와 성경,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열렬한 추종자들이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게 일반적인 지구상에 있는 모든 다른 나라들은 나라가 형성되는 환경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한 가문이 생겨요. 그 가문이 커지면 패밀리가 이제 클랜이 되죠. 그 클랜이 커지면 클랜이 트라이브가 돼요. 그러니까 부족이 돼요, 부족. 그리고 부족들이 이제 여러 개가 연대해서 시티를 이루죠, 도시. 그 다음에 그 시티가 여러 개가 모이면 이제 스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국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가에서는 대부분 피부가 같은, 인종적으로 비슷한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고 언어가 비슷하고 역사를 공유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그 공유된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나라들의 역사입니다. 뭐 대한민국,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들, 뭐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국은 참 특이했어요. 아이디어스에 기반한, 가치관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 국부들은 이 나라를 만들 때 어떤 나라를 세울까를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세울까? 이제 독립을 하고 이제 자유롭게 되는 순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떤 가치관 위에 우리가 이 나라를 세워야지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걸 계속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 인류 역사상 모든 정부 모델들을 학습한 다음에 만들게 된 나라가 미합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그 천재들이 한 시대에 막 우후죽순으로 나타나는 시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원전 한 2, 3세기에 보면 철학자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철학자들이 동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막 서로 설전을 하면서 그 철학을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세시대 때 유럽의 그 미술이 꽃피우는 거 보면 미켈란젤로, 그 다빈치 뭐 이런 사람들, 뭐 정확하게 동시대는 아니겠지만 그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그 천재들이 이렇게 클러스터를 이루면서 이렇게 협업을 이루는 시기가 있죠. 지금 뭐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보면 AI 기업들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 보면 뭐 젠슨 황, 일론 머스크, 또 뭐 구글의 사람들 지금 뭐 빵빵빵 터트리면서 주식 시장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태어나서 저렇게 뭐 위대한 기업들을 만들었지 하는데 그 사람 네트워크를 보면 다 미리 10년, 20년 전부터 다 알면서 지내고 있어요. 벌써 2000년대 초반부터 막 AI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새로운 그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근데 미국이 건국됐을 때 정치 분야의 천재들이 그 시대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 미국이라는 그 공간 가운데.
그러면서 그 정치적인 천재들이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역사를 공부하면서 어떤 나라를 만드는 게 좋을까?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지 우리 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근본적인 자유를 보존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고민 토론 끝에 만들어낸 시스템이 바로 현재 미국의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진에 보면 그 시스템의 목적은 뭐냐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개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거. 그게 바로 국가의 존재 의무다라고 미국 국부들은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뭐냐면 그 제퍼슨 기념관이에요. 그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보시면 제퍼슨 기념관이 있고 이 포토맥 강변을 끼고 바로 맞은편에 기념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광 가면 여기 잘 안 가세요. 왜냐하면 이 포토맥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약간 동떨어져 있습니다. 오벨리스크하고 이제 링컨 타워하고 이런 거, 링컨 메모리얼하고 한국전 기념관 거기를 많이 가지 이 제퍼슨 기념관은 잘 안 가시거든요. 근데 저 여러 번 갔었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제퍼슨 커다란 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동상 안에 그 주변에 원형, 돔형으로 된 그 건물 안에 보면 그 제퍼슨이 생전했던 뭐 편지 서신이라든지 아니면 연설문 같은 거, 독립선언문, 문구가 이렇게 삥 둘러서 적혀 있습니다. 제퍼슨이 독립선언문을 썼던 저자죠. 그러니까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케네디 대통령이 노벨상 수상자들을 전부 자기 백악관 집무실에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초청하고 나서 이런 농담을 했어요. 아, 지금 여기 백악관 집무실에 있는 사람들 IQ를 다 더해보면 아마 제퍼슨이 혼자 집무실에 앉아있을 때 IQ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농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퍼슨이 아주 비상한 머리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했어요. 제퍼슨이 그렇게 똑똑한 천재였으면 과연 이 사람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어디서부터 노출한다고 생각을 했을까라고. 근데 제퍼슨 기념관 옆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인간이 왜 자유로운가? 자기가 질문을 해요. 그리고 제퍼슨이 답합니다. 신이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왜 자유로운가? 뭐 계약을 맺어서 서로 자유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신이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그 자유는 불가침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의 그 공리로서 그걸 설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권이 있다라는 개념이 바로 거기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구 문명이에요. 그 유대 기독교와 아테네의 그 이성의 결합. 이건 마치 현수교와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만 강조된다면, 종교적인 철학만 강조된다면 중동에 있는 나라들 있죠. 그 근본주의적인, 영어로 말하면 이제 티어크라시라고 하는 신정국가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관용이 없이 어떤 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비판하는 얘기하면 뭐 교수형에 처한다든지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처벌한다든지 그런 사회가 도래하는 것이고, 만약에 유대 기독교적인 어떤 도덕이 없이 그리스의 이성과 철학만 강조된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전제를 설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유물론적인 그런 세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현수교를 보면 그 큰 강을 가로지는 현수교와 같아요. 그래서 양쪽 끝에 이 이성과 계시가 한쪽 서로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쪽 끝에서 그 현수교가 중간에서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 성우 문명이 유지되고 지탱되고 발전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미국 얘기 잘 들었습니다. 서구 문명 얘기 뭐 그런 게 있군요. 하나의 교양 얘기로서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아주 가슴 뛰는 얘기가 있어요. 대한민국도 이 서구 문명의 당당한 일부라는 것입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서구 문명과 대한민국을 연결시켰기 때문이에요. 이승만은 일찍부터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성과목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쓸 때 그 독립정신 안에 이 모든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독립을 얻게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가? 미국과 같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미국과 같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승만은 강변하고 있습니다. 뭐 이승만의 업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제가 여기서 그걸 다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 시간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이 한반도는 전통적 역사적으로 중국 대륙 문명권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큰 일이 일어나면 그 여파가 한반도에 미쳐서 한반도의 역사를 규정하는 그런 종속 변수로서 역할을 했었는데, 이승만의 위대한 업적이 무엇이냐? 그 대륙 문명권에 있던 한반도를 딱 떼내서 해양 문명권, 다시 말해서 서구 문명권, 역사의 승자편으로 이식시켰다는 거예요.
그 이식된 결과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포도나무 가지가 아무리 좋은 DNA를 가지고 있어도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안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로 그냥 열매 몇 개 맺다가 이제 열매가 다 따먹으면 그냥 저절로 소멸되겠죠. 말라 비틀어지겠죠. 근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접붙임 받게 돼 있으면 그 나무에서 공급되는 영양소를 통해서 끊임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했던 작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반도라는 그 포도나무 가지를 제대로 된 포도나무에 딱 갖다 붙여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이 문명의 이기와 혜택, 저희가 지금 누리는 이 유튜브, 북한에 여러분들 유튜브가 있을까요? 김정은 밑에 유튜브가 있을까요? 김정은 밑에 뭐 애플 아이폰이 있을까요? 그런 거 없죠. 기사도 마음대로 못해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 자유와 번영과 인권과 법치, 이 모든 것이 이 서구 문명의 혜택인데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던 사람, 그 포도나무 접붙임을 했던 역사적인 인물이 누구냐? 우리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애초 이거를 다 꿰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1948년 결국 한 40년이 넘는 그 투쟁을 거쳐서 풍찬노숙을 하면서 독립운동가로 생활하다가 결국 꿈에도 그리던 그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나서 그 건국연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서양 민주국의 방식을 모범하여서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민주주의는 조선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국시대에서 나온 게 아니고 고려 발해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서양 민주국들의 방식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고 있다. 쉽게 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서구 문명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서구 문명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이 민주정치의 핵심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왜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하면 마치 이게 하나의 신이 됐잖아요. 그래서 마이클 브린이라는 외신 기자는 대한민국에서는 분노한 민중이 신이다. 뭐 그런 기사도 썼었는데 지난 박근혜 탄핵 정국 때 대한민국에서는 여론이 전부잖아요. 여론이 뭐 떼법이 되면 결국 그 뭐 유죄인 사람도 무죄가 되고 무죄인 사람도 유죄가 되고 뭐 판사 앞에서 시위하고 막 정부가 압력 넣으면 막 없던 죄도 막 생겨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주의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민주주의 그게 마치 절대선인 것처럼. 근데 이승만은 아주 본질적인 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왜 합니까? 민주주의를 왜 합니까? 왜 민주주의라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민주주의라는 수단을 통해서 목적, 즉 개인들의 자유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민주란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면 그건 제대로 된 민주주의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승만은 이미 이때부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승만이 제퍼슨이 말했던 그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하고 있구나. 제퍼슨이 창조주로부터 인간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 unalienable rights를 부여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참 이 표현이 재밌어요. 여러분들 양도할 수 없다는 건 뭘까요? 내 거는 내가 사고 팔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갖고 있는데 그 아이폰이 마음에 안 들면 내 거지만 팔면 되잖아요. 저기 당근마켓에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누가 그냥 그 값을 보고 사겠죠. 뭐 20만 원, 30만 원 주고. 근데 양도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내가 팔고 싶어도 이거를 나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처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에 맞닿아 있는지 이 신이 주신 자유라는 것, 신이 주신 권리라는 것, 신이 주신 그 존엄이라는 것은 내 존재에 완전 너무나 일치하게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조차 할 수 없다. 내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붙어있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승만은 이제 자기식으로 패러프레이즈를 한 거죠.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이것을 이승만은 자기가 소화한 다음에 개인의 근본적 자유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왜 합니까? 우리가 왜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이 독립운동 2번 했잖아요. 일제로부터 해방되는 독립운동, 그리고 나서 일본이 물러갔는데 그 다음에 소련이,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장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일제시대 개인의 자유를 다 박탈당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독립운동해서 이제 독립에 거의 뭐 미명에 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순간에 공산당이 들어와서 공산당이 집권해버리면 그 독립운동한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왜? 자유가 침해되니까. 다시 독재가 시작되니까.
그래서 이승만은 그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과 싸웠고 미국과 싸웠고 또 러시아와 싸웠고 북한과 싸웠던 것입니다. 투쟁하는 사람이요.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이요.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 자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자유를 지키고 보존하고 존속시키기 위해서 싸웠던 투사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서구 문명인가 알 수 있냐? 1948년도 우리나라가 건국됐을 때 크리스마스 그때부터 공휴일이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 인구가 한 2천만 명 좀 넘었거든요. 2,500만, 2천만 뭐 그 사이였는데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30만 명밖에 안 됐어요. 대한민국 처음 건국됐을 때. 근데 30만 명이면 전체 인구 중에 한 1.5%에서 2%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승만은 크리스마스, 기독교, 예수의 탄신일을 공휴일에 딱 박아놨어요. 야당 의원들 중에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기독교 공화국입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있었겠지만 저는 이승만이 종교 편향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 공휴일에 박아 넣었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은 이제 조선과 분리되는 엄격한 서구 문명의 일부다. 예루살렘과 아테네의 전통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국경일로 지정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역사학자들의 평가가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반박할 사람이 있으면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뭐 여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독특하지 않습니까? 석가탄신일도 아니고 이 크리스마스를 건국 때부터 공휴일로 지정해 놨다는 것. 이것은 이제 제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 책의 저자인 벤 샤피로와 이메일 서신을 했었는데 한국어판 서문을 좀 보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샤피로가 아주 흔쾌히 서문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가지고 이제 제가 번역해서 책에도 이제 맨 앞에 포함을 시켜놨었는데요. 여기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을 샤피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누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Right Side of History가 한국어로 번역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서구 문명의 생기를 불어넣는 원칙들이 오늘날도 영원히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에 가까운 사례입니다. 영원하고 진실된 원칙에는 국경과 인종의 경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역동적이고 경쟁력이 있으면서 인권을 강조하는 세계 강국이 되었다는 사실은 서구 가치관이 가지는 힘을 입증하는 동시에 인간 이성의 문화와 결합된 유대 기독교적 가치관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통합성의 위력을 입증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8,000km, 아테네로부터 약 8,500km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번영하는 자유민주 국가로 만들어 놓은 위대한 전통은 서구 문명의 출발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한국이란 토양에 운반된 후 그곳에 심어져 새롭고 매력적이며 흥미진진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대 기독교적 가치관과 그리스적 이성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자유와 인권에 기반한 위대한 문명을 전진시키는 전 지구적 임무의 핵심 일원으로서 참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인권을 증진시키는 전 지구적 임무.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진보가 뭡니까? 저는 이제 진보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진보는 결국 역사의 정방향을 따라 움직이는 게 진보라고 생각해요. 그 역사의 정방향이 무엇이냐? 자유와 인권의 확대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그 국제형사재판에서 일하셨던 송상현 판사님도 그렇게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보가 뭐냐? 자유와 인권의 확대다. 보편적 개념의 자유와 인권이 확대되는 것이 진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샤피로는 위대한 문명을 전진시키는 전 지구적 임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게 됐나? 바로 서구 문명에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서구 문명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가는 말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 텐데요. 미국이라는 것은 아메리카는 아이디어에 관한 것이다. 서구 문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치관에 관한 거예요. 어떤 가치관? 유대 기독교적인 도덕과 또 그리스 이성에 바탕한 그 가치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접목시킬 때 누구든지 인종과 피부와 국경과 배경과 역사에 관계없이 이 서구의 위대한 일부가 될 수 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서구 문명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문명을 받아들이고 체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소개됐고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베토벤, 바흐, 모차르트, 단테, 셰익스피어, 또 워싱턴, 링컨 또는 넬슨 만델라 이런 사람들 있죠. 서구 문명의 어떤 최전선에 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것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문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하면 그래도 자존심 있지 신토부리가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고를 때 신토부리 생각하세요?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가장 좋은 거 그냥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신토부리가 좋죠. 대한민국이 만든 비행기 타야지. 그런 거 아니죠. 보잉 747이 좋으면 타잖아요. 그렇죠? 가치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거냐? 우리 거 강조하다가 주체사상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거 하다가 우리 민족끼리 가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방향을 위해서 인권과 자유의 증진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핵심적이고 효율적인 가치관이냐, 가장 아름다운 가치관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서구 문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것이지 우리가 무슨 사대주의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미국을 추종하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서구 문명이 대한민국에 뿌리 내려서 지금 대한민국의 방식대로 독창적으로 번영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대한민국이 그 서구 문명의 당당한 일원이 됐다는 것, 저 역시 그 서구의 당당한 일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서구 문명을 바탕으로 이 서구 문명의 정점이 미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미국이 지금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건국 정신이 무엇인지, 그거를 이 역시 동일한 작가인 샤피로가 책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책이 미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는 미국의 역사와 철학과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그 문화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 샤피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도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여러분들 강의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